네, 오늘 시그널 트랜스덕션 요 두 챕터를 하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네 번째 시간이에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보통 3주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지금 4주째인데도 오늘 좀 수업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14장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봅시다. 여태까지 13장에서 이제 처음에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는 13장은 주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관련된 시그널들을 배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SMAD 패스웨이, TGF-beta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이토카인 리셉터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주로 보려고 해요. 사이토카인 리셉터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시그널 패스웨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 있어요. 핸드아웃 우리 7페이지를 한번 보면 7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F4, 이게 F4,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사이토카인인데 얘가 이리스로포이에틴 리셉터, 사이토카인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이토카인 리셉터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다고 했어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지만 언제나 리셉터의 사이토졸릭 도메인에 JAK라는 카이네이즈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셉터랑 카이네이즈가 항상 붙어 있는 컴플렉스의 형태이고, 근데 또 비슷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두 개를 합쳐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토카인 리셉터 플러스 제카이네이즈의 형태가 아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시그널 패스웨이는 굉장히 여러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제카이네이즈도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이기 때문에 리셉터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다르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시그널 패스웨이는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A, B, C, D 네 종류가 뭐냐면 사이토카인 리셉터의 대표적인 시그널 패스웨이예요. 네 종류를 보여줬는데 이 중에 A만 사이토카인 리셉터의 스페시픽한 패스웨이고 B, C, D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 구성은 사이토카인 리셉터가 시작인데 그 중에 STAT5, 스탯에 관한 A번 패스웨이를 공부를 하고 바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로 넘어가서 거기서 BCD에 관련된 시그널을 배울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지난 시간에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혹은 사이토카인 리셉터의 시그널이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스텝이 뭐라고 했죠? 기억이 나나요?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바인딩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 리셉터가 다이머라이제이션 되는 시그널이 먼저 일어나요. 바인딩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은 거기 얘가 5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것은 위에 쫙 이것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얘기고 아래쪽은 사이토카인 리셉터인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이제 거기에 그 리셉터 두 개가 따로따로 보여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각각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먼저 리셉터끼리 서로 모이는 그런 현상들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고, 사이토카인 리셉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한 라이간드가 두 개의 리셉터에 동시에 결합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이간드가 결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그러니까 다이머라이제이션과 리셉터 바인딩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형태도 있고, 어쨌든 위의 형태든 아래의 형태든 리셉터가 라이겐드와 바인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죠? 리셉터가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서로 가까이 붙으면 한쪽의 리셉터가 다른 쪽을, 또 다른 쪽의 리셉터가 이쪽을, 그래서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도를 해요. 얘가 카이네이즈니까, 그리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는 A라는 리셉터가 B라는 리셉터가 A를 포스포릴레이션 하는 거지만 A나 B나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자기 자신을 포스포릴레이션 한다는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실제로 엄밀하게 자기 자신의 모리큘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토포스포릴레이션 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키는 사이트는 거기에 보시면 그림에, 5페이지 그림에 위에 거를 보죠. 아래 것도 똑같지만 위에 거를 보면 리셉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리셉터의 사이토졸릭 도메인에 무슨 라이보솜 비슷한 게 요게 이제 요 부분 카이네이즈 도메인인데 요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고, 그 부분을 이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액티베이션 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카이네이즈가 요 부분 액티베이션 립을 포스포릴레이션, 얘가 액티베이션 립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얘의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스포릴레이션 돼야 이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이제 왕성해지는 것이고, 왕성해지게 되면 이 카이네이즈가 또 이 카이네이즈의 다른 부분들을 마구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요. 얘도 역시 얘를. 그래서 맨 먼저 한 군데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 쫙 시키고 나면, 서로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외에 여러 군데를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게 된다. 그래서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보고 사이토졸에 있는 어떤 프로틴이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과 바인딩 할 수 있는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들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카이네이즈가 얘를 또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얘가 바로 액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프로틴이 얘를 보고 또 바인딩하고 이런 식으로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어쨌든 형태가 바뀌거나 포스포릴레이션 그 자체를 보고 또 다른 프로틴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그널들이 계속 전달되는 이러한 패턴을 공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6페이지에 한번 보면 이제 그런 그림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6페이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됐어요. 액티베이션이 돼서 거기 보시면 리셉터 자체가 이제 액티베이션 립이 어딘지 보이죠? 액티베이션 립이 포스포릴레이션 됐고, 그 다음에 걔가 각각 이제 액티브해지니까 리셉터의 여러 부분이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됐어요. 포스포릴레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대표적으로 IRS라고 하는 프로틴이 거긴 도메인을 뭘 가지고 있어요? PTB 도메인, 포스포타이로신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이 와서 또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바인딩을 하면 얘가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IRS의 다른 부분들이, 몸통 부분이 또 포스포릴레이션 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은 또 다른 프로틴이 고기를 보고 또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스포릴레이션 바인딩을 이어가면서 이제 시그널이 전달되더라. 그런데 한 리셉터에 의해서 여러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셉터 자체가 아까 처음에 여러 군데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스포릴레이션 된 위치에 서로 다른 프로틴들이 마구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그널도 가고, A라는 시그널도 가고, B라는 시그널, C라는 시그널도 각각의 다른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에 서로 다른 프로틴이 바인딩을 해서 시그널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 그림 아래 보면 Cytokine influence development of many cell types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the cytokine은 form a family of relatively small secreted proteins that control many aspects of growth and differentiation of specific types of cells. 뭐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예로 든 것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another related cytokine erythropoietin EPO라고 하는 것은 얘의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 triggers production of red blood cells by inducing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erythroid progenitor cells in the bone marrow. bone marrow 골수로부터 erythroid progenitor cell 그러니까 어떤 아직 분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분화 전세포를 erythro 그 red blood cell로 분화를 시키는 일을 해요. red blood cell이 주로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죠? 적혈구 하면 그 헤모글로빈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레드 블러드 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리스로포에틴이라는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가 되어야 하는 전구 세포가 이제 적혈구로 막 성장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몸 안에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에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군가 인지를 하고 이리스로포이에틴을 막 분비를 하면 혈액 내에서 적혈구 세포가 마구 늘어나게 되는 시그널이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져서 모든 기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이 사이토카인은 is synthesized 7페이지 제일 위에 보고 있어요. Erythropoietin is synthesized by kidney cell 신장에서 만들어지는데 that monitors the concentration of oxygen in the blood. blood에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를 늘 체크를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하고 있다가 a drop in blood oxygen signify a lower than optimal level of erythrocyte whose major function is to transport oxygen complex to 헤모글로빈. 일단은 얘가 늘 혈액 내의 산소 레벨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다가 by means of oxygen 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 HIF1 alpha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예요. 하이폭시아 HYPOXIA 하이폭시아가 뭐냐면 산소 결핍된 상태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 산소 부족한 시그널에 의해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시그널의 결과가 뭐냐면 HI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이제 신장세포 그 시그널의 처음은 어디냐면 일단은 혈액 내에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신장세포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오는 그 시그널의 끝은 어디냐면 HIF라는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발현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면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일을 해요.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서 얘가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면 아까 말한 그 적혈구가 되어야 하는 그 세포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세포들은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디퍼런시에이션이 증가해서 적혈구로 분화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다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일이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를 그냥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HIF는
뭐 다른 데로 빠질 시간이 없지만 굉장히 유명하네요. 하이폭시아 인디서블 팩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제 튜머 셀 같은 경우에 그 셀이 한쪽에서 갑자기 막 증식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상 조직에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막 증식이 일어나다 보면 갑자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꽁꽁꽁꽁 이렇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겉에 있는 세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산소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세포는 그 튜머의 안쪽에 있는 세포는 산소 공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튜머 셀, 이 튜머 조직 전체가 하이폭시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그래서 HIF가 많이 분비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세포들이 이제 여러 산소 공급을 받으려면 이 레드 블러드 셀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려면 그 혈관을 형성해서 셀까지 다 이제 그 혈관이 공급되도록 그런 게 이제 안지오지네시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튜머가 안지오지네시스 혹은 메타스테시스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IF와 튜머, 뭐 메타스테시스, 안지오지네시스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팩터예요. HIF라는 것이.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인 얘기는 모든 페이퍼들, 뭐 셀들, 조직들에 따라서 결과들이 하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제너럴한 시그널 패스웨이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제너럴한 시그널 패스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이리스로포에틴 아까 ABCD 그거 보려고 해요. ABCD 중에 잭이라는 카이네이즈가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키게 되는데 포스포릴레이션을 자기 부분을 많이 리셉터 부분을 많이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포스포릴레이션 된 곳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붙느냐가 그 ABCD예요. STAT5라는 프로틴이 붙으면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트 STAT5가 다이렉트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여기 와서 다이렉트하게 붙어버리면 나중에 보겠지만 얘가 또 이 리셉터에 의해서 이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자체가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서 액티베이션 되고 바로 핵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를 해요. 이것은 지난번에 TGF-베타 시그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어 있으면 그 액티베이션 된 리셉터를 보고 스매드 프로틴이 와서 붙고 리셉터가 스매드를 포스포릴레이션 하면 바로 핵으로 가서 트랜스크립션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다이렉트한 패스웨이가 있는데 얘 다이렉트한 패스웨이는 STAT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한 다이렉트한 이펙트예요. 그리고 B번은 이제 GRB2, GRB2라는 프로틴으로부터 유래하는 대표적인 RAS 패스웨이가 있어요. RAS, 맵카이네즈 패스웨이가 있고 얘네들도 끝은 물론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PLC 감마 패스웨이가 있는데 PLC 우리 배웠죠. PLC가 뭐 하는 거예요? PLC가 뭐 하는 거죠? PLC 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PLC 중에 뭐예요? PLC 중에 베타폼이었어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대표적인 시그널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한 그 프로틴 카이네이즈 A 패스웨이 하고 두 번째로 PLC 베타 패스웨이, PLC 패스웨이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패스웨이거든요. 그 패스웨이가 있는데 여기서 PLC의 작용은 똑같아요. PLC 작용은 PIP2를 다이아셀 글라이세롤과 IP3 그래서 IP3는 뭐 해요? IP3는 나와서 그 ER에 있는 칼슘을 릴리즈해서 사이토졸의 칼슘 양을 급격하게 높여주는 그 칼슘 릴리즈와 관련이 있고 그 예전에는 뭐 다이아셀 글라이세롤은 우리 PKC라는 프로틴 카이네이즈 C를 액티베이션 시킨다라고 했는데 칼슘하고 그러면은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칼슘이 PKC랑 바인딩을 해야
PKC가 이제 멤브레인으로 가서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다. 뭐 그런 패스웨이가 있었어요. 그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다른 포스폴라이페이즈 C,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의 다른 프로틴이에요. 포스폴라이페이즈 C 감마 폼이 이쪽하고 이쪽 패스웨이에 또 관여하더라. 그 아랫부분은 똑같아요. 칼슘 올려주고 프로틴 카이네이즈 C 액티베이션 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배울 게 PI3 카이네이즈. PI3 카이네이즈. 우리 PI3 카이네이즈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패스웨이 볼 때, PLC 패스웨이 볼 때 원래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포스파티딜 그 리피드 체인이 쫙 멤브레인에 박혀 있고 이노시톨 링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노시톨 링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노시톨 링에 1번하고 리피드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포스페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PI 4번 카이네이즈가 그 이노시톨의 4번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PI 4 카이네이즈가 됐었고 그 다음에 PI 5 카이네이즈가 또 하면 PI 4, 5 비스 포스페이트가 됐어요. 그게 PIP2예요. PLC가 자르는. 그런데 그거를 그 리피드 체인하고 여기 포스페이트로 연결돼 있고 여기에 이노시톨 링 있고 리피드 있고 포스페이트 있고 여기에 이게 1번이고요. 4번이 포스페이트, 이제 5번이 포스페이트 된 게 이게 PIP2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PLC가 이 부분이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고 얘는 이노시톨 포스페이트인데 포스페이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는 원래 4번, 5번 카이네이즈가 해준 거고 여기는 원래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트라이포스페이트 3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IP3라는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4번, 5번이에요. 4번, 5번인데 PI3 카이네이즈니까 얘는 3번을 P를 붙일 수 있는 카이네이즈예요.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에다가 전에 그 PIP2가 되기 전에 PI 4번 포스페이트가 있었고 PI 4번, 5번 비스 포스페이트가 있었잖아요. 이게 PIP2인데 얘를 3번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PI 3, 4 비스 포스페이트가 될 것이고 얘는 PI 3, 4, 5 트라이포스페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번을 포스포릴레이션 더 시키는 엔자임인데 더 시키게 되면 이런 프로덕트가 지금 멤브레인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PI 3, 4 비스포스페이트나 PI 3, 4, 5 트라이포스페이트를 보고 들어가는 프로틴들이 있어요. 요 PI 3, 4나 PI 3, 4, 5 이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보고 들어가는 도메인을 pH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틴이 pH 도메인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 프로틴은 아마도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 4나 3, 4, 5가 얘네들이 다 멤브레인에 박혀 있으니까 어떤 프로틴이 pH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뭔가 펑션을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틴이 PTB 도메인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뭔가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에 가서 붙는 프로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시그널 모리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리고 얘랑 거의 기능이 다 같은 게 SH2 도메인이에요. SH2 도메인도 역시 포스포타이로신에 가서 바인딩하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포스포타이로신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이 2개가 있어요. PTB 도메인하고 SH2 도메인. 그리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톨과 관련된 그런 곳에 가서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이 pH 도메인.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 4가지 패스웨이를 볼 텐데 일단 스탯 패스웨이를 한번 보죠. 그 그림 바로 아래 보면 Receptor Activated Jack Kinase
리셉터 어소시에이티드 잭 카이네이즈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액티베이트 STAT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하는데 얘는 어디 있냐면 마운트 사이토카인 리셉터에 와서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 할 수 있는 이유는 STAT5도 역시 PTB 도메인이나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하면 시간 관계상 그림으로 봅시다. 8페이지 그림 한번 볼래요? 뭐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이리스트로포이에틴 리셉터에 이리스트로포이에틴이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라이겐드 하나가 리셉터 두 개와 동시에 결합해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과 동시에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겠죠.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액티베이션 립, 액티베이션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또 리셉터의 여러 부분을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PPP 쫙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STAT5가 보고 거기 와서 바인딩을 해요. 거기 와서 바인딩을 하면 리셉터의 카이네이즈가 STAT의 여기서 보면 공같이 돼 있고 오른쪽 왼쪽에 SH2 도메인이 있죠. SH2 도메인이 거기 가서 바인딩을 하는데 STAT의 오른쪽 톡 튀어나온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카이네이즈가 다시 여기 붙은 STAT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카이네이션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이제 SH2 도메인과 그 리셉터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제 컨퍼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인터랙션이 약화돼서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 SH2 도메인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이머라이제이션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STAT 두 개가 서로 모이는데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떨어져 나와도 SH2 도메인과 또 타이로신 부분이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리큘이 SH2 도메인이 다른 모리큘의 포스포타이로신을 잡고 이런 형태로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요.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얘가 사이토졸에 있던 프로틴인데 원래 펑션을 하려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이머라이제이션 하면서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 의해서 into nucleus로 들어가게 되고 DNA에 바인딩하고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얘가 하는 일은 뭐 그 아래 부분에 different stats activate different genes in different cells. 뭐 스탯이 또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stat 1, 2, 3, 5 뭐 줄줄줄줄 뭐 몇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셀에서 서로 다른 트랜스크립션 유전자를 서로 다르게 또 액티베이션 리프레션 시키기 때문에 이펙트가 서로 많이 달라요. 뭐 그렇긴 하지만 erythroid progenitors stimulation by erythropoietin leads to activation STAT5라는 것이 1, 2, 3, 5 뭐 줄줄 중에 STAT5가 액티베이션 되고 the major protein induced by active STAT5가 액티베이션 되어서 얘가 트랜스크립션을 유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BCLXL이라는 것이 있는데 BCLXL은 BCL2 패밀리 프로틴 중에 안티 에이팝토시스에 관련된 패밀리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에이팝토시스 프로그램드 셀 데스를 이니비션하는 그래서 에이팝토시스를 막는 셀을 그래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려야 프로리퍼레이션 시키던 디프레이션 시키던 할 거니까 일단 시그널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러면은 죽이는 시그널은 죽이는 거고 살리는 시그널은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프로리퍼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디퍼렌시에이션으로 갈 것이냐는 또 다른 시그널에 의해서 또 결정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거기에 가서 바인딩 할 수 있는 도메인이 SH2 도메인과 PTB 도메인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써 있는 말은 SH2 도메인과 PTB 도메인 얘는 포스포타이로신만 보고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다. 포스포타이로신이 있고 그 주변의 시퀀스를 보고 같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SH2 도메인은 그 중에 포스포타이로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보다 요 아래쪽 시퀀스를 동시에 잡고 포스포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 시퀀스 뭐 이렇게 앞도 시퀀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그 SH2 도메인은 주로 얘를 잡지만 얘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PTB 도메인 binding specificity of PTB domain is determined by specific residue 5 to 8 residues and terminal of phosphotyrosine residue.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5개나 8개, 요 부분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니까 잡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뭐 그런 건데, 공통적으로는 포스포타이로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요것보다는 그냥 포스포타이로신, 바인딩하는 도메인이 PTB 도메인, SH2 도메인이 있다.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모든 시그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그널이 잘 전달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시그널 패스웨이도 중요하지만 이 시그널이 적절한 시기에 멈춰줘야 돼요. 멈춰주지 않고 계속 시그널이 가게 되면 셀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캔서, 뭐 제가 하는 게 캔서니까 캔서가 대부분 어떤 시그널이 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시그널이 계속 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의 성장은 어떻다고 했어요? 세포의 성장은 그냥 얘가 프로리포레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셀에는 지금 성장하는 시그널만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늘 성장하는 시그널과 성장 못하게 하는 시그널이 동시에 가다가 그 네트 이펙트가 성장하는 시그널이 조금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개의 시그널이 관여하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요 성장하는 시그널이 요만큼만 높도록 계속 조절이 되려면 당연히 성장하는 시그널도 갔다가 없어졌다가 갔다가 없어졌다, 요걸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시그널이 갔는데 없어지지 않으면 얘가 처음에는 원래 네트 이펙트가 요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얘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게 커지니까 프로리퍼레이션이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캔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그널은 시그널 패스웨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없애주는 메커니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없애주는 시그널,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겠어요? 우리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시그널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겠어요? 포스포릴레이션을 제거시켜주면 되겠죠. 리셉터 혹은 잭 카이네이즈가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되어서 액티베이션 되어 있잖아요. 액티베이션 되어 있으니까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거는 이제 카이네이즈의 반대니까 포스파테이즈가 주로 역할을 하겠죠. 포스파테이즈, 그래서 여기 나온 게 SHP이라는 SHP라는 포스포타이로신 스페시픽 포스파테이즈예요. 그러니까 포스포릴레이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세 종류지만 뭐 두 종류는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느냐 아니면은 세린 혹은 서레오닌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느냐. 그래서 카이네이즈도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있고 세린 서레오닌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몇몇 애들은 이 두 가지 액티비티를 다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로신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세린 서레오닌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분류는 기본적으로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아니면 세린하고 서레오닌은 따로 안 하고요. 세린 서레오닌 포스포릴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런데 SHP라는 것은 포스파테이즈도 역시 당연히 포스포타이로신을 에서 포스포릴기를 제거해주는 포스파테이즈가 있고, 세린 서레오닌이 포스포릴기를 떨어뜨려주는 포스파테이즈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시그널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션이니까 SHP라는 포스파테이즈가 스페시픽하게 이것도 그림 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요. 그림 보면 위 페이지 왼쪽에 JAK2 deactivation이니까 액티베이션 된 게 이제 제거되는 스텝인데, induced by SHP, SHP이라는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게 deactivation 되더라.
그러니까 걔는 간단하게 그 쉽이라는 단백질도 역시 뭘 가지고 있냐면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야 포스포릴기를 리셉터가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얘가 포스파테이즈 도메인이 있어서 리셉터가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는 여러 도메인들을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들을 이제 제거시켜주는 이게 어쩌면 가장 간단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데 이 상태는 완벽하게 지금 제거된 스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가 제거되고 떨어지면 여기에 지금 또 라이간드가 붙어 있고 서로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면 또 시그널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제거 스텝이 필요해요. 제거 스텝이 필요한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잘 아는 유비퀴티네이션이라는 시그널이에요. 유비퀴티네이션 여기 보면 long-term regulation of SOX protein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short-term regulation of SHIP phosphatase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가서 잠깐 막아두는 거예요. SHIP은 완벽한 제거가 아니라 SHIP은 일단 시그널이 막 가고 있으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촥 막아두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거하려면 얘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완벽하게 제거하는 스텝은 SOX라는 프로틴이 관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Among the genes whose transcription is induced by STAT 프로틴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액티베이션 되는 유전자들 가운데에는 A class of small protein 계통의 family 프로틴을 있는데 그게 뭐냐면 SOX라는 프로틴을 그러니까 피드백 이니비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스탯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을 막 발현해서 얘가 어떤 시그널이 가면 그 발현되는 프로틴 중에 하나는 오히려 얘를 막는, 얘 시그널을 없애는 그런 스텝에 관여하는데 그 없애는 스텝에 관여하는 SOX 프로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that terminate signaling from cytokine receptor에 의한 시그널이 이제 완전히 끝내주는 아이예요. This negative regulator죠. 당연히 also known as cis 프로틴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얘가 시그널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두 종류로 해요. 두 종류로 하는데 첫 번째, first, the SH2 domain in several SOX protein binds to phosphatyrosine.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SOX 프로틴도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에 가서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어요. 리셉터 하는 거, 얘는 이제 원래 그 어떤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면 다른 모리큘이 붙어야 시그널이 가는 건데 얘가 대신 가서 그냥 척 붙어 있는 거예요. 척 붙어 있어서 다른 시그널이 못 가도록. 그래서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뭐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second, 거기 밑에서 그림 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 second, all SOX proteins contain a domain called SOX box라는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메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 recruit component of E3 ubiquitin ligase, ubiquitin ligase라는 엔자임을 불러오는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유비퀴티네이션을 유도하는데 저희 세미나 시간에 유비퀴티네이션이 많이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꽤 여러 번 유비퀴티네이션에 관련된 페이퍼들을 발표하곤 했었는데 유비퀴티네이션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림 아래를 먼저 보세요. The chemical modification of lysine side chain, 어떤 프로틴의 라이신 부분에다가 chemical modification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modification을 하냐면 by the addition of ubiquitin이라는 것을 붙이는 건데 ubiquitin이 뭐냐면 76개의 폴리펩타이드예요. 그냥 폴리펩타이드를 76개짜리를 라이신 레지듀에 척 붙이고 또 다른 라이신에 척 어떤 프로틴을 라이신 레지듀에다가 76개짜리 폴리펩타이드를 계속 착 붙여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유비퀴티네이션이 됐냐 안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SDS 페이지를 거는데 어떤 프로틴이 원래 이 사이즈였는데 유비퀴티네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아주 잘하면
아주 잘하면 이렇게 레더로 보여요. 레더로. 당연히 이제 붙여가는 게 76개의 폴리펩타이드니까 요 사이즈만큼 촥촥촥촥 증가한 이런 레더가 보이는 현상이고요. 근데 그냥 보통은 여기 프로틴이 보이는데 이렇게 스미어되더라 라는 정도만 보여줘도, 뭔가 이렇게 쫙 끌리는 것 정도만 보여줘도 믿어줘요. 그런데 원래 이제 원래는 당연히 얘가 딱 어떤 모리큘러 웨이트를 갖는 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붙여주는 현상이니까 이런 식의 레더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유비키틴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게 E1, E2, E3 세 종류의 엔자임들이 필요한데, E1은 유비키틴 액티베이팅 엔자임, E2는 유비키틴 컨주게이팅 엔자임, E3는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거든요. 유비키틴을 이제 붙여주는, 그림을 보면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E1은 ATP랑 바인딩을 해서 유비키틴을 잘 처음에 데리고 싣고 오는 게 E1이에요. 그래서 유비키틴 액티베이팅 엔자임이라고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스텝은 E1에서 E2로 유비키틴을 옮겨줘요. 그러니까 옮겨주는 그런 스텝. 그래서 유비키틴 컨주게이팅 엔자임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어떤 사이토졸릭 타겟 프로틴이 있으면 거기에 라이신 레지두의 NH2 부분에 유비키틴을 이제 붙여주는 일을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어떤 프로틴에 유비키틴을 라이게이션 시킨다라고 해서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그런데 그런 스텝이 1번, 2번, 3번 스텝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유비키틴 이런 식으로 유비키틴이 단계적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프로틴의 모리큘러 웨이트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젤을 걸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프로테오좀이라는 것이 인식을 해서 이 유비키티네이션 된 프로틴들을 모두 다 디그라데이션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어떤 시그널을 없애려면 그 시그널에 관련된 프로틴들을 다 없애버리는, 제거시켜버리는 스텝이 있겠죠.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사이토졸 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아예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리셉터가 이렇게 붙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시그널 모리큘들이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유비키티네이션 시켜서 제거하는 스텝도 있지만, 아예 이 부분 전체를 엔도사이토시스라는 과정으로 이 시그널 라이겐드, 이런 리셉터 프로틴들을 다 이렇게 셀 안으로 이렇게 멤브레인 상에 있던 것을 셀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예 얘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모양이죠. 박혀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 얘가 셀 내에 있는 프로테오좀, 여기서 있는 프로테오좀과 얘가 퓨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셀 내에 있는 라이소좀, 여러 가지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에 관련된 그런 비스클들과 서로 퓨전이 일어나서 이 안에 있는 모리큘들을 또 잘라내는 이런 일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시그널을 없앤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냐에 따라서 원래의 리액션을 반대로 돌려주는, 여기서 주로 카이네이션이니까 카이네이션의 리액션을 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포스파테이즈가 작용하는 게 가장 빠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영구적인 제거가 아니에요. 영구적인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확실히 제거하려면 이런 디그라데이션 시켜버려야 되는데, 디그라데이션 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E3 라이게이즈의 유비키티네이션 디그라데이션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통째로 그냥 셀 안으로 끌어들여서 잡아먹어버리거나, 이런 과정이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주로 시그널에 관련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정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스탯에 관련된 패스웨이는 넘어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써놓고 합시다.
스탯이 있었고 2번이 grep2부터 이제 라스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고요. 3번이 포스폴라이페이스 감마 패스웨이고 4번이 PI3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예요. 우리 요것은 한 거고요. 요거 세 개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랑 공통으로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넘어왔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액티베이션 오브 라스 패스웨이예요. 라스 패스웨이는 여러분들 뭐 튜머에 관심이 없어도 많은 페이퍼들에서 다루고 있어요. 라스 패스웨이 혹은 맵 카이네이즈 여러 가지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10페이지 위에 Receptor Tyrosine Kinase and Activation of RAS. Receptor Tyrosine Kinase (RTK) have intrinsic protein tyrosine kinase activity. 그러니까 프로틴 리셉터 자체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Their cytosolic domain에. Ligands for receptor tyrosine kinase are soluble and membrane-bound peptide or protein hormone include NGF, PDGF, FGF, EGF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본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 얘네들이 관여하는 시그널이 모두 다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예요. 주로 그로스를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주로 살리는 시그널이 많아요. 주로 살려서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거나 아니면 분화를 유도하거나 뭐 패스웨이 뭐 앞부분은 똑같아요. 라이겐즈 바인딩은 leads to transphosphorylation 그 전에 이제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transphosphorylation 혹은 이제 autophosphorylation of receptor tyrosine kinase의 그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도한다. 뭐 그러고 그 다음은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어댑터 프로틴이라는 게 보이나요? 어댑터 프로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grep2라는 프로틴이 이제 단순한 어댑터 프로틴인데 아까 시그널이 오면 이제 여기에 포스포타이로신이 이렇게 붙으면 이 부분을 보고 어떤 프로틴이 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프로틴이 오고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얘가 다시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요. 그쵸?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서 이 부분을 보고 또 다른 프로틴이 오는 이런 형태였는데 어댑터 프로틴은 뭐냐면 여기 와서 붙어요. 여기 와서 붙는데 얘에 의해서 모디피케이션을 받지 않아요. 모디피케이션을 받지 않는데 얘의 도메인이 여기에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 SH2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인딩하고 얘에 의해서 모디피케이션 받지 않아도 얘는 또 다른 도메인이 있어요. 여기 SH3라는 도메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도메인이 있어서 이 도메인 때문에 이 도메인을 보고 또 다른 프로틴이 여기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바인딩해서 모디피케이션 받아서 얘가 또 역할을 해주는 거였는데 얘는 뭐냐면 바인딩을 하는데 단순하게 보면 얘랑 이 리셉터랑 이 다음 모리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셉터에 의해서 모디피케이션 받지 않아도. 그래서 얘를 특별하게 어댑터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그널 모리큘 가운데 이 grep2라는 단백질이 대표적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이렇게 3개 있는데 가운데 SH2 도메인, 양옆에 SH3 도메인이 있어요. SH2 도메인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포스포타이로신에 바인딩하는 도메인이고 SH3 도메인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다른 프로틴의 프롤린 리치 도메인 그러니까 아미노엑시드 프롤린이 많이 있는 그런 도메인이 있는데 그런 프롤린 리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과 인터랙션 하는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SH3 도메인 하면은 PRD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틴과 바인딩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거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데 요 다음에 오는 프로틴이 당연히
PRD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틴이 얘랑 가서 바인딩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바인딩에 의해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액티비티, 포스포릴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바인딩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히 어떤 엔자이매틱 액티비티 하나도 없고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브릿지의 역할을 해주는 프로틴이다라고 해서 어댑터 프로틴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라스 패스웨이를 시작하는 GRB2, GRAB2라고 부르는 프로틴이 대표적인 어댑터 프로틴이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라스라는 프로틴이 나와요. 라스라는 프로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몰 GTPase 프로틴이에요. GTPase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죠? GTPase 프로틴, G 프로틴 있잖아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G 프로틴이 GTPase 프로틴이에요. 근데 GTPase 거기서 말하는 GTPase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트라이머릭 GTPase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G 알파 서브유닛, 베타, 감마 3개의 서브유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개의 프로틴이 모여서 되는 거라 트라이머릭 G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스몰 GTPase 혹은 얘는 하나예요. 폴리페타이드. 그래서 모노머릭 GTPas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GTPase 트라이머릭도 G 알파랑 G 베타 감마가 있는데 실제로 GTPase는 알파였어요. 그러니까 얘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GTPase는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받죠? GTPase는 GDP 바운드 폼이 있고 GTP 바운드 폼이 있어요. 그래서 GDP 바운드 폼은 인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GTP 바운드 폼은 액티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GDP 바운드 라스가 있고 당연히 GTP 바운드 라스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GDP 바운드 라스를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게 있고 인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게 있어요.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건 뭐냐면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라고 해서 GEF라고 불러요.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GEF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GDP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셀 내에 GTP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GTP가 붙어요. GTP가 붙으면서 얘가 액티브해지는데 그림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한번 보면 last GDP form 우리 GDP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GDP 바운드 폼은 이 GTPase 모든 형태가 이렇게 두 개의 헬릭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GDP 바운드 폼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 그랬어요. 손을 벌리고 있고 내 머리가 GDP예요. GDP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헬릭스 1, 헬릭스 2가 이렇게 딱 손을 벌리고 있으면서 얘랑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요 사이에 이제 여지가 있잖아요. 구멍이. 요 사이 구멍이 있으니까 요 모양이 어디냐면 여기 11페이지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에 보면 칼라로 봐야 잘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게 있고 GDP가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GEF라는 애는 뭐냐면 GDP를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겠어요? 내 머리에 와서 붙어야 돼요. 내 머리에 와서 붙으면서 여기 GDP를 떨어뜨려 주고 이 팔의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얘를 떨어뜨려 주면서 그리고 나면 셀 내에 GTP가 이제 어피니티가 얘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GDP가 붙어 있을 때에는 얘를 밀어내고 GTP가 붙지 못하는데 GEF라는 애가 GDP 바인딩 고기 하는 포켓에 걔가 여기 가서 붙어 있으면 얘는 GEF는 GTP가 밀어낼 수가 있어요. 얘를 밀어내면서 얘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던 게 손을 오므리게 돼요. 왜냐하면
포스페이트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랑도 바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오므리는 형태로 그 프로틴의 몰폴로지, 컨포메이션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은 GEF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반대로 해주는 것은 GTPase Activating Protein이라고 해서 갭이라는 프로틴이 있으면 작용을 하면 GTPase 액티비티가 GTP 여기 있던 거 여기를 잘라버리니까 얘의 컨포메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인액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GEF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GEF가 SOS라는 소스라는 프로틴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시작한 시그널은 그랩2라는 어댑터 프로틴이 붙고, 어댑터 프로틴의 SH2 도메인에 의해서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된 곳에 가서 붙을 것이고, 얘의 SH3 도메인을 보고 소스라는 프로틴이 와서 붙어요. 소스라는 프로틴이 와서 붙고, 얘가 주변에 있는 라스와 바인딩을 해서 라스의 GDP 바인딩 폼을 GTP 바인딩 폼으로 바꿔줘요. 바꿔주면 이제 라스가 액티베이션 되게 돼요. 요런 모양의 그림이 11페이지 그림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EGF 대표적인 리셉터 그로스 팩터예요. 얘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제일 위에 그림 맨 처음 걸 보면 EGF가 이제 가다가 이제 붙었어요. 붙으니까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났죠. 다이머라이제이션, 오토포스포릴레이션,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보면 SH2, SH3, 그랩2 보이죠? GRB2. 걔가 이제 바인딩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걔가 가서 오른쪽 가운데 그림에 척 붙어요. 척 붙으면 그 SH3 도메인을 붙고 소스라는 프로틴이 붙어요. 그 소스라는 프로틴이 또 라스와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는데 바인딩을 하는 모습만 그려져 있는데 3번 리액션으로 오면 바인딩 하면서 GDP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스가 라스에 바인딩하면서 GDP를 떨어뜨리면 소스, 거기 글을 볼 거예요. 3번 리액션. 소스 promote dissociation of GDP from 라스로부터 GDP를 떨어뜨리고 GTP가 가서 바인딩을 하고 GTP binds and active 라스가 액티베이션 되면 다시 dissociate from source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라스는 소스에 가서 붙어서 액티베이션 된 다음에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 또 다른 라스가 또 가서 붙어서 액티베이션 되고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러면서 라스 여러 개의 모리큘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라스까지 액티베이션을 시켰어요. 그랩2, 소스, 라스까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라스부터 여기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도 여기가 다이렉트한 게 아니라 몇 개의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얼마 안 지났네요. 라스에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라스부터 맵 카이네이즈까지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라스는 GTPase 프로틴이지만 다른 프로틴을 어떻게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줄 수 있는 카이네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틴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바인딩밖에 없어요. 바인딩 붙어서 다른 프로틴과 붙어서 그 프로틴이 원래 라스랑 안 붙은 것은 인액티브한데 붙게 되면 모양이 바뀌어서 액티브해지는 이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보시면 그림을 보기 전에 라스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라프, 맵 카이네이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라스라는 단백질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 다음 라프라는 카이네이즈를 바인딩해서 액티베이션 시켜요. 바인딩해서 액티베이션.
바인딩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맥이라는 또 카이네이즈가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바인딩 하면 얘가 얘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되면 얘가 와서 바인딩하고 바인딩하면 얘가 얘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얘가 액티베이션 돼요. 그러니까 이 카이네이즈들은 위에 게 액티베이션 되면 아래 모리큘이 그걸 보고 와서 붙어요. 붙으면 위에가 아래 것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그럼 아래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가 액티베이션 됐으면 그 아래에 있는 애가 그걸 보고 와서 붙어요. 그럼 얘가 또 아래 걸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아래가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캐스케이드로 넘어가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그냥 이건 순서적으로 뭐 외워야 돼요. 그랩2부터 시작해서 소스라는 프로틴이 라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소스의 기능은 뭐냐면 라스를 액티베이션, GTPase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구안일 뉴클리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라는 것이 GDP를 제거해주는 프로틴이 필요한데 걔가 소스예요, 이름이. 그래서 라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라프, 맥 카이네이즈, 라프, 맥 카이네이즈부터는 다 카이네이즈예요. 카이네이즈인데 이름을 맥 카이네이즈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종류가 뭐 얼크라는 게 있고요. 정크, JNK, P38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이에요. 많이 들어본 것들인데 얼크, 정크, P38은 많이 들어본 것인데 얘네들을 이제 통틀어서 맥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카이네이즈를 MEK라고 보통 써요. 그리고 MEK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엔자임을 라프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원래 붙여진 이름이. 근데 이게 당연히 이름이 이게 좀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헷갈리지만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이걸 라스라고 전한 것처럼 이걸 소스 GF 중에 하나다. 그럼 뭐 GF1이라고 하든지 2라고 하든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얘는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얘의 풀네임이 뭐냐면 Son of Sevenless라는 거예요. Son of Sevenless라는 건데 이것은 초파리 발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발견을 했는데 뭐 이게 뭐냐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초파리에 이렇게 이런 격자 같은 무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7번째가 안 보이는 뮤턴트를 찾았고 거기에 관련된 시그널 이런 시그널에 관련된 프로틴과 바인딩하는 프로틴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프로틴이 세븐리스 7번째 요게 없는 프로틴 없는데 관여하는 프로틴이다라고 해서 세븐리스라고 했고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던가 뭐 어떻게 하는 프로틴 그런 거라 그래서 얘의 선이다라고 선 오브 세븐리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다 나름대로 이름을 발견한 사람과 종과 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한꺼번에 시그널 모리큘로 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의 그걸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름도 알아야 돼요. 원래 이름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름을 쓰자라고 한 게 맥 카이네이즈가 중요하니까 얘를 맥이라고 부르지 말고 맥 카이네이즈라고 하자. 그래서 MAP 카이네이즈, 맥 카이네이즈의 카이네이즈다라고 실제로 많이 불러요. 그리고 라프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부르니까 얘는 맥 카이네이즈의 카이네이즈다. 이렇게도 불러요. MAP 카이네이즈. 그런데 맥 카이네이즈 부르기 어려우니까 카이네이즈 3번 나오니까 이것을 맥3 카이네이즈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맥 카이네이즈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맥 카이네이즈고 얘는 맥3 카이네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카이네이즈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불편하다. 맥 카이네이즈 그냥 놔두고 얘도 그냥 놔두자. MEK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러면은 얘만 바꾸자. 그래서 얘를 MEK의 카이네이즈다라고 해서 MEKK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요새는 유전자 이름을 다 얘 같은 경우부터는 MEK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부르고 라프 1, 2, 3 이렇게 안 하고요. 다 MEKK 1, 2, 3 쭉쭉쭉 얘도 이런 식으로 새로 붙여진 이름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교과서나 모든 데에는 또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원래의 이름들도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서 라스, 라프, 맥 카이네이즈도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맥 카이네이즈고 이렇게 맵3 카이네이즈고 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써도 이게 어디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논문을 읽어갈 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12페이지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인액티브 라스가 소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GDP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소스라는 GEF의 역할이에요. 바인딩 떨어뜨리고 나면 GTP가 다시 소스를 밀어내면서 액티브해져요, 라스가. 그러면은 소스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떨어져서 액티브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라스라는 카이네이즈가 있는데 이게 원래 사이토졸에 있던 건데 라스의 모양을 보고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가서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프로틴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얘는 뭐 어떤 포스포릴레이션 그런 게 아니라 바인딩 자체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고 액티브해져요. 액티브해지면 그 다음에 맥이라는 것이 얘한테 와요. 얘한테 오면 라프가 맥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그럼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또 맵 카이네이즈가 얘를 보고 오면 얘가 또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럼 맵 카이네이즈 그러면 이제 맵 카이네이즈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맵 카이네이즈가 중요한데 맵 카이네이즈가 주로 하는 일은 그 다음 끝은 뭐냐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끝이 날 건데 그러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요 다음은. 그래서 일단 그림부터 쭉쭉 봅시다. 13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맵 카이네이즈가 액티브해졌어요. 어쨌든 맵 카이네이즈가 액티브해지면 얘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거기 보시면 inactive P90RSK 그러니까 맵 카이네이즈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토졸에서 또 다른 포스페이트 여기서 보면 P90이라는 또 다른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얘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보면 SRF라는 게 있죠. SRF 보이나요? 핵 안으로 들어가서 SR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시켜서 트랜스크립션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 맵 카이네이즈 자체가 핵 안으로 들어가요. 자체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핵 안에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바로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더라. 두 가지 방법. 사이토졸에 있는 또 다른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걔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키던 아니면 맵 카이네이즈가 직접 핵 안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시키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유도하는 것이 이 그랩2로 시작하는 라스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랩2 소스 라스 라프 맵 카이네이즈 트랜스크립션 팩터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혹은 리프레션 이것은 그냥 쭉 외워두세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내용은 12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래요? 12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그림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말들이 줄줄줄줄 써 있어요. 맵 카이네이즈가 regulate activity of many transcription 여러 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조절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런데 early response gene이라고 해서 early response gene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그 시그널의 리스판스가 early하고 late 리스판스가 있는데 책에 나온 거는 거의 안 쓰는 거고, 리스판스가 이제 트랜스크립션으로 봐도 어떤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중에 이런 패스웨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배웠으니까 맵카이네이즈 같은 경우, 맵카이네이즈도 한번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요 처음 패스웨이에 의해서 다이렉트하게 액티베이션이 쫙 돼요. 쫙 되면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쫙 촉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한번 발현된 프로틴이 다시 한번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유전자의 발현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서 이게 early고 이게 late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모리큘의 관점에서도 얘가 early고 late고, 발현된 유전자의 관점에서도 이게 early response 진, 빨리 발현되는 진이고, 이게 late response 진이에요. 그런데 요 경우 시그널 액티베이션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유전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 이건 줄줄 써 있는데 그냥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읽어보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반응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맵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는 시점, 맵카이네이즈는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뭐 P38, 얼크정크 요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액티베이션이 된 것을 얘가 액티베이션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액티베이션이 됐다는 것은 얘에 의해서 어느 특정 부위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됐다라고 하면 액티베이션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에 의해서 얘가 포스포릴레이션 될 때 어느 부분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느냐를 다 찾았어요. 찾아서 어느 부분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더라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페이퍼들을 많이 보면 이런 카이네이즈의 액티베이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웨스턴으로 보는데, 어디는 이제 토탈 얼크 프로틴은, 토탈은 이제 전체 프로틴의 그냥 양이에요. 얘의 양은 시간이 지나도 얼크는 42 모리큘러 웨이트가 44 두 개가 있어서 투밴드로 나오는데, 요런 얘네들을 토탈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시그널을 주던 주지 않던. 그런데 얘가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의 양은 처음에는 포스포릴레이션 된 게 안 보이다가 조금 지나다 안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보이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토탈 프로틴의 양은 일정하고 포스포릴레이션 된 프로틴의 양은 쫙 늘었다가 이렇게 주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얘가 요 시점에 이 시그널이 어떤 그로스 팩터를 쳤는데 맵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는 데까지 시그널이 어느 순간 뭐 몇 분에서 몇 분까지 걸리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EGF를 트릿한 다음에 보통은 맵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됐는지를 이런 웨스턴을 보면 심지어는 1분, 5분 이럴 때부터 바로 시그널이 얘가 액티베이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셀은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어떤 프로틴은 정확히 제 자리에 있고 제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틴이 셀이 커다란 뭐 이렇게 운동장 같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프로틴하고 바인딩을 할 수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찾아가다 보면 바인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럴 수 있는 셀에서 프로틴은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 세계의 길처럼 하늘의 커다란 공간에 이렇게 여러 개의 길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들이 막 슉슉슉 왔다 가는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게 셀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프로틴이 얘랑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로를 찾아가면서 원래는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애들은 만난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프로틴의 펑션을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프로틴과 바인딩하는 프로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프로틴의 펑션이 알려져 있는 거랑 내 프로틴이 걔랑 붙는다라고 하면 그 펑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인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저는 그리고 매번 어떤 뭐 여기 멤브레인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어느 한 프로틴이 그 액티베이션 된 것을 보고 가서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고 가서 붙는다, 그런 게 그랩2부터 소스, 라스, 라프, 맵카이네이즈까지 오기에는 너무 스텝이 많아요. 이런 스텝이 많은 것들이 얘가 액티베이션 됐으면 얘를 보고 어느 프로틴이 촥 가고, 그 다음에 걔가 액티베이션 되면 그 다음 프로틴이 촥 가고 촥 가서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데 1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액티베이션 붙고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붙고 이렇게 촥촥촥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르니까 요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건 14페이지의 그림이에요. 14페이지,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14페이지 그림처럼 멤브레인이 있으면 리셉터는 이렇게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라이겐드가 척 붙으면 다이머라이제이션, 포스포릴레이션은 맞는데 그 다음 시그널 모리큘들은 어딘가 모여 있을 거다. 얘가 따로 저 멀리서 그 짧은 시간에 척척척 오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어딘가 모아 있는 이런 집합소 같은 것을 거기 보면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캐폴드 프로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주차장 같은 곳이 쫙 있어서 거기에 애들이 지금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쫙쫙 자기 번호에 가서 붙어 있다가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 바로 옆으로 와서 액티베이션 이래야 이 시간 안에 얘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지 안 그런지는 뭐 다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증명된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갖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 스캐폴드 프로틴은 없지만 원래부터 여기는 MEK 맵카네이즈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그쵸? 근데 요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갖는 몇 개의 프로틴이 원래부터 사이토졸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프로틴이 있다면 얘네들이 쭉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면 1번은 바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2번, 3번, 4번은 원래 이렇게 얘네들끼리 모여서 컴플렉스를 이루고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번이 액티베이션 되면 2번이 가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되면 3번, 이게 아니라 2, 3, 4번은 미리 이렇게 모여 있다. 이넥티브한 상태에서도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1번이 액티베이션 되면 한꺼번에 쫙 가서 액티베이션 되는 순서는 2, 3, 4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프 맵카이네이즈 13페이지 그림까지 한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까지는 봤다. 그런데 거기 아래 보면 13페이지 그림 아래 이제 굵은 글씨.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와 사이토카인 리셉터의 시그널을 같이 보고 있어요. 이건 다 지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와 관련된 시그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우리 앞장에서 배운 거예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도 역시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는 대표적으로 사이클릭 AMP, PKA 패스웨이랑 PLC 패스웨이가 메인 패스웨이였는데 얘는 보면
얘도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알게 됐냐면 이제 주로 이스트에서 알게 됐고, 우리 뭐 종종 지난 시간인가 우리 박사과정 오영택 학생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스퍼질러스 뭐 거기서 보면 뭐 지난번에 뭐 했지? 뭐 간비니 뭐니 뭐 그래갖고 하는데, 그 패스웨이도 역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패스웨이예요. G 프로틴 커플드 패스웨이인데 거기서 여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여러 개의 맵카이네이즈가 존재를 해요. 그 종에서도 그렇고 이스트에도 맵카이네이즈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트나 그런 아스퍼질러스에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사이토카인 리셉터가 없어요. 그런데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나 사이토카인 리셉터가 이런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생물에 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나 사이토카인 리셉터는 없는데 맵카이네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맵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다른 위의 상위 시그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니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도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다음 페이지 그림, 아까는 스캐폴드 프로틴의 관점에서 봤는데,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서 G 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주로 모든 일들, 사이클릭 AMP에 관련된 일, 그리고 PLC에 관련된 일, 모두 다 G 알파가 관여했어요. G 알파가 관여했고, 앞장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G 베타 감마도 그냥 노느냐, 어쩔 때 일을 한다, 어쩔 때 일을 하냐 하면 무슨 채널을 연다든지, 뭐 그런 채널의 포텐셜을 조절해서 채널을 열고 닫고 하는 데에는 G 베타 감마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그 경우 말고도 여기에도 보면 G 베타 감마 컴플렉스에, 그러니까 G 알파가 떨어져 나오면 프리해지는 G 베타 감마 컴플렉스에 스캐폴드 프로틴이 바인딩을 하고, 여기도 세린터레오닌 카이네이즈가 작용을 하고, 라스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실제로 라스도 많이 발견되고요. MEKK, 이렇게 얘가 라프예요. 라프, 그다음에 맵카이네이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이런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들이 실제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패스웨이로부터도 액티베이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패스웨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어디서 이렇게 연결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 패스웨이로도 가지만 얘가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얘가 또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크로스톡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크로스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크로스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이 복잡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라스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 PLC 감마 패스웨이는 간단하게 말만 하고 끝내요. 여기 봅시다. 14페이지 포스포이노시타이드 as signal transducer. 포스포이노시타이드에 관련된 패스웨이가 대표적으로 PLC와 PI3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예요. PLC는 이제 PIP2를 잘라서 IP3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 하는 역할인데, 그거는 대표적인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대표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라스가 아니라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도 역시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더라.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 시작은 어디예요? 리셉터의 포스포릴레이션이에요. 리셉터의 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거예요. 리셉터의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돼서 시작을 하려면 그 다음 모리큘은 뭐냐면 그걸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이에요. 그런데 PLC 중에 감마 아이소폼은 거기서 보면 SH2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포스포이노시타이드 as signal transducer. 첫 번째로 PLC 감마
is activated by some receptor tyrosine kinase and cytokine receptors. hormonal stimulation of some G protein coupled receptor. 우리 앞에서 배운 G protein coupled receptor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PLC는 베타예요. 그러니까 PLC 베타 하면 얘가 시작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알아야 되고요. PLC 감마 하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아니라 주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나 사이토카인 리셉터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PLC도 이제 감마 폼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얘가 그 패스웨이에서 액티베이션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도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메인이 SH2 도메인이고 SH2 도메인이 당연히 PLC 감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도 역시 하는 일은 똑같아요. 포스포 라이페이즈 쓰이니까 PIP2를 잘라서 IP3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칼슘, PK3 뭐 그런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킨다. 뭐 그건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3번까지 끝났어요. 4번 PI3 카이네이즈 AKT 패스웨이, PI3 카이네이즈 패스웨이, PI3 카이네이즈 AKT 그냥 붙여서 보통 많이 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PI3 카이네이즈가 AKT를 액티베이션 시킨다 라고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메커니즘은 전혀 달라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15페이지 그림에 PI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했지만 그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관여할 때 포스파티드 이노시톨 배우면서 PI4 카이네이즈가 PI4 포스페이트, PI5 카이네이즈가 4번 카이네이션 되는 데다가 하니까 PI45 그게 PIP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IP나 PI4번 P나 PI4번 5번 BP나 거기에다가 3번을 더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3, 4나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3, 4나 3, 4, 5 3번이 꼭 포스포릴레이션 돼야 돼요. 3번이나 그래서 3, 4가 되거나 3, 4, 5가 되면 그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프로틴이 있는데 그거는 pH 도메인이라는 것이 있는 프로틴이 거기 가서 붙어요. PI3 카이네이즈가 하는 일은 이노시톨 리피드에 3번에다가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멤브레인에다가 3, 4 비스포스페이트나 3, 4, 5 트리포스페이트를 많이 만들도록 그런 형태가 많이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보고 프로틴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멤브레인으로 쫙 몰려오는데 중요한 프로틴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PKB라는 프로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K1이라는 프로틴이 있어요. 얘가 PKB의 다른 이름이 AKT예요. 얘가 멤브레인 상에 3, 4나 3, 4, 5 포스페이트가 있는데 원래 사이토조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만날 수 없어요. 없다가 멤브레인 상에 PI3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면 얘네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쫙 와서 멤브레인에 오다 보니까 근처에 얘네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멤브레인 상에 둘 다 붙어 있는 상황이 돼야 PDK1이 AKT를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시켜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액티브 한 게 멤브레인에 가서 이제 PKB가 붙으면 걔도 붙지만 주변에 PDK1이라는 애가 붙어서 포스포릴레이션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가 이제 멤브레인으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I3 카이네이즈, AKT 패스웨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지만 그래서 PI3 카이네이즈도 카이네이즈고 AKT도 카이네이즈니까 우리 뭐 얼크 맵 뭐 이쪽 패스웨이처럼 PI3 카이네이즈가 AKT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건 전혀 아니고요. PI3 카이네이즈는 이노시톨 리피드 쪽으로 가서 걔네 3, 4나 3, 4, 5를 많이 만드는 거고 여러 애들이 쫙 가다 보니까 가는 애가 AKT도 가고 PDK1도 가서 PDK1이 AKT를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K1은 잘 모르는데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PKA가 있고요. PKB가 있고 PKC가 있어요. 그쵸? PKA는 사이클릭 AMP에서 나오는 아데닐리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가 PKA고, PKC는 RP3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PLC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그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게 PKC고, PKB는 PKB라는 이름으로 거의 안 쓰이고 AKT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어쩌다가 PKB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PKB는 AKT다. AKT는 PI3 카이네이즈 관련 패스웨이다 라는 거 아시고, PLC도 우리 두 개 배웠어요. 베타하고 감마 폼인데 하는 일은 똑같지만 PLC 베타는 기본적으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관여하는 거고, PLC 감마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아래 보면 Activated PKB promote cell survival by several pathway라고 되어 있어요. 셀 서바이벌, PI3 카이네이즈 AKT 대표적인 셀을 살리는 패스웨이예요. 셀을 살리는 패스웨이인데 얘가 여러 가지로 셀 서바이벌에 관여하는데, in many cells, activated PKB, activated AKT는 directly phosphorylate pro-apoptotic proteins such as BAD라는 프로에이팝토틱이니까 셀을 죽이는 에이팝토시스에 관여하는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데, BAD를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얘가 작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인액티베이션 시켜서 에이팝토시스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역할도 있는데, 액티베이티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바로 아래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Activated PKB also promote survival of many cell culture cells by phosphorylating transcription factor Folkhead라는 transcription factor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셀을 살리는 쪽으로 주로 관여를 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셀을 살리는 패스웨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크, 정크, 라스 요 패스웨이 PI3 카이네이즈, AKT 다 셀을 살리고 셀을 자라게 해주는 패스웨이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과도하면 문제가 되고 병이 되고, 대부분 튜머 액티베이터 패스웨이예요. 캔서 유발하는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라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라스 같은 경우에 아까 GTP 폼이 바인딩 되어 있으면 액티브한 폼이고, GDP 바운드 폼이 인액티브한 폼이라고 했잖아요. GTP가 붙어 있으면 액티브, GDP 바운드 폼이 인액티브한 폼인데, 논문들을 많이 보다 보면 라스, 로, 이런 GTPase 계통들은 그 constitutive active 하다라는 폼이 있고, dominant negative라는 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라스가 GTP랑 붙으면 액티브하고 GDP랑 붙으면 인액티브해요. 인액티브한데, 라스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12번째 1번부터 몇 번이 있으면 12번째 아미노 엑시드가 글라이신이었나 그런데 이게 알린으로 바뀐 뮤턴트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발견됐냐면 대부분의 튜머에서 이런 시퀀스가 발견됐어요. 이런 뮤턴트 라스 프로틴이에요. 뮤턴트 라스 프로틴. 그래서 유명하게 이것을 V12 뮤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대부분의 캔서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 모든 암종에서. 그래서 얘는 뭐냐면 V12 라스는 뭐냐면 아까 라스가 GTP랑 바인딩 되면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V12가 이렇게 되면 GTP가 안 붙어도 프로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틴이 발현이 되면 GDP 바운드 상관없이 라스 패스웨이가 계속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캔서가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라스가 튜머 액티베이터가 아니라 이런 뮤턴트가 튜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뮤턴트가 많이 발견되고
시그널 자체가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주로 있고요. 그리고 도미넌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어떤 부분에 보니까 N17번 17번 아미노 엑시드가 N으로 바뀌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GDP 바운드 폼이 이렇게 팔을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 요게 17번이 N으로 바뀌면 얘는 GTP가 바인딩 되건 GDP가 바인딩 되건 상관없이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넥티브한 상태예요. 늘 이넥티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도미넌트하게 늘 네거티브한 상태로, 이넥티브한 상태로 만든다. 도미넌트 네거티브고요. 컨스티튜티브 액티브라는 얘기는 늘 액티브하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래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딴 길로 잠깐 더 빠지면 그 도미넌트 네거티브라는 말이 논문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쓴다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보면 A라는 뭐 이렇게 합시다. 라스, 라프, 맵카이네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V12나 N17 이게 컨스티튜티브 액티브고 도미넌트 네거티브로 작용하는 것들이 따로 다 있어요. 따로 다 있는데 요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썼다라는 것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얘랑 라스가 라프를 아니야, 이거보다는 이걸로 합시다. 라프가 맥을 액티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라프가 있고 여기에 맥이 있으면 얘는 처음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붙는 도메인이 있겠죠. 이게 맥이에요. 붙는 도메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거예요.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얘가 또 아래 것을 카이네이션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바인딩 도메인이 있고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맥 시그널을 블락하고 싶어요. 맥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막고 싶다. 셀 안에는 정상적으로 바인딩 도메인과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갖는 맥이 많이 있어요. 맥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맥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벡터에다가 이 바인딩 도메인만 만드는 벡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셀 내에다가 많이 익스프레션을 시켜요. 많이 익스프레션을 시키면 셀 내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바인딩 도메인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시그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는 원래의 맥, 바인딩 도메인과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있는 것보다 얘가 익스프레션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얘가 여기 가서 붙어요. 바인딩 도메인이. 그러면은 얘가 붙는 바람에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 걸 막겠죠. 그래서 요런 뮤턴트를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귤레이터리 도메인만 넣어주는 거예요.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을 많이 때려 넣어주면 그 상위 시그널과 바인딩하는 부분이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시그널하고 바인딩은 하는데 아래로 시그널을 못 넘겨주도록 하는 뮤턴트, 그런 것들을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라고 해요. 그래서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 시그널에서 그 부분을 막아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넣어주니까 원래는 맵카이네이즈가 어느 시간이 되면 쫙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어떤 프로틴에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넣어주니까 얘가
액티베이션이 안 되더라 라고 하면 뭐냐면 얘의 액티베이션에 이 프로틴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내에서 실험을 할 때 뭐 이니비터를 어떤 스페시픽한 리액션에 이니비터를 써서 실험할 수도 있지만 이니비터는 대부분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프로틴의 작용을 한다, 요 프로틴의 작용을 이니비션 한다라고 해서 얘의 이니비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틴에만 작용할지 다른 여러 개의 우리가 모르는 체크 안 해본 프로틴에 관여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험은 이니비터라는 걸 쓰면 실험이 되지만 그 이니비터를 써서 얘의 액티비티가 막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니비터를 쓰는 실험보다는 오히려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써서 얘만 스페시픽하게 막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이런 실험이 요새는 다 siRNA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를 써서 원래 이 셀에 이만큼 존재하던 것이 그대로 놔두고 다른 무언가를 해서 얘를 그러니까 컴피티티브 이니비션 하는 거죠. 컴피티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니비션 하는 실험을 주로 하다가 요새는 siRNA가 워낙 잘 발달을 해서 그냥 얘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셀 안에서 얘를 지워버리면 어떤 이펙트가 보이느냐를 쉽게 보는 거. 도미넌트 네거티브는 얘가 셀 안에 존재하는데 얘의 작용을 막는 거고 그래서 주로 근데 아직도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턴트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논문을 보다가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다. 얘의 레귤레이션 상위 시그널과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데 얘의 아래랑 할 수 있는 도메인을 뺀 거를 많이 넣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셀 안에 있던 것은 위에 거랑 붙고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아래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거만 붙을 수 있는 것을 잔뜩 넣어주니까 셀 안에 있는 것이 액티베이션 안 돼서 아래로 시그널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을 도미넌트 네거티브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 CA, DN 줄여서 그렇게 많이 쓰고요. 여기 왜 이렇게 빠졌냐면 얘기하다가 15페이지 아래로 다시 가봅시다. 여기 보면 P1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P10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이게 뭐예요? 라스 이게 지금 P10은 어디를 하고 있냐면 라스 패스웨이가 아니라 우리 요거 하고 있어요. PI3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하고 있는데 PI3 카이네이즈 얘는 이제 포스파티드 이노시터 3번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카이네이즈잖아요. 카이네이즈 중에 굉장히 특이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도 아니고 세린서레어는 카이네이즈 프로틴을 카이네이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스포리피드를 카이네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시그널을 나중에 없애려면 포스파테이즈가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PI 3번에 포스포릴레이션 시켜놨으니까 그 부분을 제거해야 얘네들 PKB나 PDK1이 쫙 멤브레인으로 와 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포스페이트를 스페시픽하게 다시 제거하는 그런 포스페이트가 P10이라는 포스페이트예요.